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슈도 많았고요.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55.4%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동참하셔야 합니다. 저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여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경제의 탓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로 즉각 돌아오십시오. 다뤄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복귀해서 경제 원탁 회의와 경제 토론회도 함께 추진합시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반쪽 국회된 6월 임시국회 정상화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무려 76일이죠. 76일 동안 이어져 오던 국회 파행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긴 찍었습니다. 어제부터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긴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달 넘게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자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임시국회를 먼저 연 것인데요. 이 협상 타결이 된 뒤에는 완전히 정상화된 6월 국회를 여는 게 아니냐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쪽 국회라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한국당 다시 좀 얘기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낫었던 건가요? 어쩔 수 없이 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모습들이 국회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어떤 빌미 또 변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동작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밀실공포를 느끼게 해야 된다. 혼자만 고립되어져서 국민 전체가 국회를 여는 것에 압도적 지지를 가졌을 때 우리가 혼자 낙후되면 안 되겠다라는 당 내부에서의 어떤 당내로 들어가자는 목소가 지금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든 어쨌든 그 당 대표에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전체 흐름들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압박을 하나 하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청문회를 해야 될 요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청문회 자체도 스스로가 방기했을 때 가지는 어떤 그 실기한다는 그런 어떤 찬스를 그냥 놓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어떤 뭐 반쪽알이라서 사실은 민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결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예결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추경이든 뭐든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지금 현재 반쪽 국회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상임위는 뭐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어서 핵심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선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쪽이라도 여러 노무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쨌든 우리도 정상화 가자라는 내부 목소리를 좀 키우고 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그렇게 좀 환기를 시켜서 결국에는 뭐 어떤 방식이든 뭐 경제 원탁 토론이든 뭐 윤석열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든 간에 청문회 청문회든 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압박수단이다? 네.
김정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일단. 글쎄요. 일단 뭐 문 열고 시작한 건 잘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100% 잘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제 다 해서 모든 의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함께 그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의원이 참여를 했을 뿐이지. 이제 그것은 민주당 뭐 모든 의원이 뭐 민주당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궁극적 파행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한국당을 조금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90 몇 명이 모여서 이 소집 요구서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전체가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제1야당에게 좀 명분을 주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네.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또 청문회 이거 네. 해서 그냥 들어온 김에 들어오고 일단 들어온 김에 또 국회 정상화도 시키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남의 일인 것처럼 아직도 하고 있는 이 한국당의 상황이 조금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또 제시하면서 이 국회의 이 국면을 풀어나가려고 좀 저러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들어오고 싶을 것이고 또 실제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또 물론 장제원 의원이나 뭐 또 윤상현 그 외통위원장처럼 들어가야 된다 조건 없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원들도 있지만 또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도 말 못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들어오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대표하고 또 뜻이 이렇게 맞는 건지 황교안 대표하고요. 그렇죠.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개문발차하는 형태로 네. 국회 문은 열었지만 또 보니까 정개특위도 회의는 열었더라고요. 또 장제원 그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참여했어요? 네, 참여했어요. 간사만 참여했죠. 참여해서 발언할 건 다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조금씩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동안은 막 조건을 이거 걸었다 저거 걸었다 했는데 네. 조금 조건을 좀 일관성을 좀 유지하면서 하나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열어주면 들어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했다고요? 조건이 계속. 처음에는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취하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고소고발 취하하라 그래놓고 또 경제청문회 얘기를 또 뜬금없이 꺼내고 이런 식이어서 조건을 처음에 그나마 조금 좀 구별을 해서 두세 개 걸어서 그중에 네. 가능한 거 하나를 조금 밀고 나갔더라면 시간을 조금 더 70 며칠까지 이렇게 파행으로 안 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네. 경제청문회든 혹은 뭐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경제원탁회의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좀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호 전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는 것만 보면 상당히 의사는 근접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는 보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 있는 나경원, 이인영, 오신환 이 세 명이 사실은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주말도 그렇고 보면 무슨 문구 때문에 뭐 틀어졌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명분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뭐 경제청문회 이름 가지고 또 붙고 뭐 또 하나는 자존심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를 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장제원 공개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자는 분도 있고 또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답니다. 의원총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처음에 원내대표 당선될 때의 포부나 그 생각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도 있을 테고 또 청와대와의 관계도 있을 테고 얼마 전에 묘하게도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랑 불만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만나본 적도 없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도 이제 더 이상 자꾸만 그쪽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원내대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 야당에 줄 거는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저는 문인상 국회의장이 원탁회의 그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오케이 하고 한국당도 오케이 한다면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지금 이 추경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추경을 계기로 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경제 토론 해보자. 특히 뭐 오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지는 모르지만 경질 인사를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 투톱을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그리고 뭐 그 뒤에 후임을 했는데 그게 임기가 다 돼서 자른 건지 또는 문책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액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청와대가 하나의 제스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한국당에서 경제참모들 경질해라. 이건 뭐냐? 그게 대한 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당도 이제는 명분만 있으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 민주당은 90일, 기록이 뭐 90일? 뭐 더 긴 적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거기도 분명히 들어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이 세 명이 합의를 한다면 저는 조만간 저는 풀 것 같다는 뭐 저는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 그 사령탑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조응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지역 텃밭을 누비느라고 그게 정신이 없어서 아예 국회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뭐 오히려 신인들의 진입을 막는 길이에요, 이게. 7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냥 국회 안에서 그냥 지역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완전히 많이 관성화되고 있어요. 총선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민주당은 룰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연동해서 같은 지역에 다른 사람 뛰면 이 사람 안 뛰겠습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은 말하자면 원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를 추스려 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돼 있고 얼핏 나경원 대표는 이미 속내를 보였어요. 사실은 윤석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관계 또 당내 사령탑인 어떤 황교안 대표의 입장 이런 것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당청청에 있어서 긴밀하게 뭘 야당에게 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협치할 것인가에 좀 더 깊이 있는 디테일한 논의를 해야 될 일단 경제 청문회나 경제 토론회나 경제 원탁회의나 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원내에 들어와서 재경의하고 정무위하면 그게 사실은 경제 청문회가 경제 토론회인데 그거는 원내는 안 하고 밖에 무대 차려놓고 별도로 한다는 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하여튼 요구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요구하니까 의장님이 이제 지혜를 모아서 매우 중립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프레임 가지고 싸우는 이게 청문회다. 청문회라고 하는 걸 뭐 제지어서 끌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당이 응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정말 국민들을 위한 토론회. 진짜 이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나 뭐 무슨 여러 가지 노동 조건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의 현실화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것은 국민의 판단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생산적인 국회를 열어가는데 이바지한다고 봐서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서로 합의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실장 경제수석이 걸렸으니까 이 형식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김 전 의원님 말에 일부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칭이라는 거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면 속내를 보였다는 것처럼 김수현 그리고 경제부총리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명칭보다도 지금 그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원들이 중요한 게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의원총회 가면 강경론이 득세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지적한 그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룰을 이제 공천할 때 룰을 정했는데 지역구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내심 공천에 대한 위기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우리 좋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회는 열릴 때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빨리 국회는 여는 게 좋고 오신환 아까 원내대표 우리 방금 들어봤지만 선후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열고 경제청문회도 열자 또는 뭐 그전에도 보면 바른미래당은 무조건 경제청문회도 열어야 돼. 그렇지만 국회도 들어봐야 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같이 그냥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아까 실효성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상임위원장 중에 7명인가가 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회의라는 거는 한국당이 참석 안 하면 사실은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정치를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한국당도 양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신성호 봅니다. 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좀 열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예. 오래 끌어서 예.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동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지쳐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 뭐 그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원칙으로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도 경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들 지역구 다진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그렇죠. 움직이고 그렇죠. 해야만 언론에 보도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야지 않은 거지 지역구를 아무리 갈고 다녀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위해서라도 일단 국회는 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네.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경제청문회 관련해서 아까 이제 관훈 토론에 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만은 군데군데 그냥 보도된 것만 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청와대 뭐 대통령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들으라고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와대는 경제청문회건 뭐 어떤 형태건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히 발목 잡고 정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약간 회의적인 태도였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청와대하고 이 당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떻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더 중요한 것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에서 요구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최저임금 얘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경제 대원칙에 네.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때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청와대고 이 경제 관련 이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나서서 오히려 이런 청문회건 원탁회의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혀 이거는 뭐 이거를 조건으로 나를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날 잡아놓고 동시에 국회 열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경제청문회건 원탁회의건 예. 이름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저는 이거는 여당 주도로라도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네. 또 짧게 한마디만 더 그러시나요? 붙이면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또 힘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이거 싫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좀 중립적으로 자, 각 당의 경제통 국회의원들도 들어오고 경제 전문가도 들어오고 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담 가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는 이거 여는 것 자체가 저는 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열어서 논리적으로 토론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명칭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그런 거는 좀 양보할 거면 양보하고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문희상 의장이 언급한 대로 24일 날 그 이낙연 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 이게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요, 그죠? 네, 네, 주말 그렇습니다. 사이에 그렇죠. 뭔가가 일상이 있을 수 중요하죠. 없죠.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제 24일이 오느냐 아니면 이제 뭐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 하고 뭐 해서는 안 된다는 하겠죠. 쪽으로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인가요? 네. 그 국회 파행 방지법도 발의하겠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스스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가 열리면 한 두 가지 점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철회냐 또 고소고발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든지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실 보관들이 있을까요? 고발한 예. 부분은 의제의 문제니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그런 법 조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이전에 사실은 스스로 지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제껴두고라도 말하자면 민주당부터가 승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좀 그런 포용적으로 그런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의지 부분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패스트 트랙인데 뭐 우리가 패스트 트랙에 했던 것을
뒤로 말하자면 가역적으로 이렇게 되돌리고 싶어도 사실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정당과의 말하자면 매치업의 선거법 결과거든요. 협상을 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느냐, 네. 아니면 배제시키고 그냥 가느냐, 뭐 이 차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무효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망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선택지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선거법 협상 한국당이 같이 참여해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아까 보세요?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50% 넘는 국민들은 이제 경제청문회 하면 안 된다, 필요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선거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보면 네. 한국당이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10%를 잘라서 270명으로 한 그게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쪽에서 하는 그 선거법제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에 기대면 사실은 지금 선거법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올라탄 뒤에 정의당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등등의 발언을 보면 다시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만든 그 선거법을 보면 지역구가 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특히 호남이나 이쪽 농촌 지역이 많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생각보다는 간단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북 같은 데도 보면 조금 농촌 지역 같은 데가 없어지고, 수도권도 뭐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특히 서울에서 뭐 지금 당장 그 뭐 우상호, 뭐 서대문, 뭐 등등등등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선거법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이나 이 법도 지금 검찰들이 이제 검사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낸 거 보면 공수처법은 거의 중국의 공안 흉내 낸 건데, 이거를 채택하는 나라는 세계 싱가포르 독재 국가들만 있습니다. 홍콩,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론들이 있고, 뭐 금태섭 의원도 장문에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논의는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문무일검찰총장이 또 한마디 한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패스트트랙대로 법대로 가시는데 그 시한까지 될지는 저는 잘 현실은 뭐 불가능합니다. 특위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특위는 한국당이 특위에 참여할지. 장제원 간사가 참여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항의하러 간 거죠. 항의하러 간 거예요. 제가 간사 혼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복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사 혼자 참여해서 지켜본 거죠. 그리고 할 말은 하고, 또 뭐 다른 의원들이 이제 한국당에 대해서 성토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뭐 취해야 된다, 이거에는 그걸 그렇게 물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신 것 중에 고소고발 취하. 예. 저는 그거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권과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거기가 높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나 또 민주당도 수도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대로 그냥 가도 중간에 얼마든지 논의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상태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조정 없이 그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표결 자체로 이게 가결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부터 짐 빼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당도 그냥 전격 들어와서 논의할 건 하고 또 주장할 건 해가면서 하는 게 그게 한국당에게 득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소고발 취하권에 대해서 그러면 선진화법을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 못한다.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야당을 낼 생각은 안 하나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불행하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생각은 어떨 것인지, 그때 가서 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것인지 좀 궁금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라서 쌍방의 고소고발 취하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의사를 서로 그렇게 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겠죠. 아, 그래요? 정상 참작은 되겠죠. 뭐 지금 2,000명 가까이 막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지금 다 국회 관계자들 아닙니까? 보좌관도 있고 뭐 당직자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도 상호 고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정상 참작은 되겠죠. 그러면서 네. 그렇게 고소고발을 취하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냐. 그럼 법은 왜 만드느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지키는 곳은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딱 맞아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의원들의 상식과 이 이성에 기대야죠. 이번에 이렇게 이 법을 어겨서 고소고발 취하했으니까 다음번에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를 우려하면서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놔둔다는 거는 더 저는 문제다. 조금 더 네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뭐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예, 네. 법하고 다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비례대표 없애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네. 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2,000명 중에 한 164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박찬호, 뭐 이국종, 뭐 이재용 이런 분들을 했는데 결국 그분들을 모셔오면 비례대표 안 하고 무슨 지역구에 보내실 생각이신지. 근데 박찬호 씨 같은 네, 경우는 네. 실제로 제가 그 취재한 걸 보니까 2016년 선거에서 그 민주당에서 그 비대위원장 하신 김종인 대표 시절에 예. 박찬호 씨를 스카우트해서 세종시 출마시키려고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거절했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자유한국당의 그 리스트에 오르기 전에 2016년에도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아니, 좋습니다. 제 그러니까 말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 거기 네. 때문에 그걸 꼭 비례대표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그냥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으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접촉했던 경험이 있기 그런 때문에. 분들을 다 뭐 접촉한다 그러면 이국종은 수원에 내보내고 이재용은 뭐 서울에 보내고 박찬호는 공주에 내보를 그런 걸 하는 것인지 정말 오히려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박찬호라는 사람이 문광희에 와서 비례대표로 4년 열심히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서 일하고 현업에 돌아가고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외상치료와 관련된 법과 예산을 따고 4년 뒤에 다시 의사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더 나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다 비례를 없애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분들을 다 지역구 띄어라. 한국당이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이게 이 말이 문제는 되는 논의했으면 것인지. 좋겠어요, 또 그죠? 그것이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그게 높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국민 감정적 여론조사 일성을 아닙니까? 강화해 나가야 국회의원 된다. 없애는 게 좋겠다. 물어보면 다 없애는 게 좋겠다는데 답하는 그런 여론조사 조금만 아닐까요? 거기에 더 덧붙이자면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비례대표 다 없애야 되고 지역구 270석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무조건 지역구 출마해야죠. 나가야죠. 지금 뭐 네. 전국 선거 지원하면서 비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아무 맞는 의미 없는 얘기죠. 논란인 거죠. 무조건 지역구 출마해야죠. 종로건 어디건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본인들 주장이 비례대표 없애자는 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런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 나와도 부인도 뭐 NC, ND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건 또 개인적 구체니까 일단 황교안은 지역구 나갈지 비례표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뭐 종로도 나갈 수 있는 거 나가는 거지만 근데 그것 가지고 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거를 원칙이 틀렸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원칙 같습니다. 이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논의하면서 특정 정당, 특히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아예 그걸 빼버리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점을 갖다 강조한 것이지 뭐 이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는 또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 만약 종로에 나가면 정세균 전 의장하고 한번 지금 일합을 거기는 거는 이낙연, 임종석 등등이 거론되는데 세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세균 의장이 지금같이 공천 룰에 따라서 네. 한다면 저는 정세균 의장이 가능성이 먹을 것 높다고 같습니다. 봅니다. 그래요? 지역에서 굉장히 조직력도 탄탄하고 그 얘기를 쉽지 않습니다. 했던 그 예. 김세현 여의도 쉽지 연구소장이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한 가지만 좀 만약에 국회가 지금 봤을 땐 다음 주 정도에 24일 날 이낙연 총리가 추경 연설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자, 추경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좀 많이 철이 지나 버렸어요. 여튼 간에 국회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산불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부분은 급하니까 그건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은데 4조 5천억이나 되는 추경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거리고 논의 테이블에 아주 치열하게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추경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네. 한국은행에서 1사분기 마이너스 0.3%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달에 대한민국 경제는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전혀 경기 전망도 틀리고 아무것도 이런 특히
특히 뭐 골드만삭스도 지금 2.3으로 내렸죠. KDI는 1%대로 지금 하향 조정하죠. 청와대도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에 발표하는데 원래 2.6 내지 2.7로 잡았다가 2.5 정도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 짰을 당시에 그 안은 정말 탁상공론 아니다. 그리고 저 산불 지원 같은 건 해야 되지만 네. 미세먼지 안도 이번에 뜯어보니까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아닌지 그냥 편하게 불러가 돈으로 그냥 자 이거 공기청정기서 가지고 학교에 보내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새로 좀 정부 공무원들이 짜야 되는 게 네. 너무 쉽게 추경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구를 하겠죠. 추경 필요하다. 경기 부양하자. 목표가 경기 부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경제부처 관리들이 제대로 짜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됐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옛날 그 만들었던 그거 70며칠 전에 만들었던 그걸 가지고 흔들지 말고 네. 완전히 새로 짜가지고 저는 국회 갖고 와야지. 안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심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갖다 아이디어 내가 고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빨리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예결위를 빨리 그 전에 구성해서 안 자체를 국회가 별도로 경제부처는 새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빨리 강하게 하셨어야죠. 아니 그걸 떠나서 국회와 별도로 경제부처는 네. 상황이 바뀌면 그게 맞는 그게 들어올 맞는 것 같으니까. 추경을 만들어야지. 지금 국회 열릴 것 보면 같으니까. 몇 달 전에 만든 거 그대로 들고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런 식의 저 무성이 저는 지금 경제부처 컨트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SBS에 나왔지만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그 이야기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 있죠. 네. 공무원들이 뭐 요새 뭐 듣고 그겁니다. 이거는 정부라는 거는요 여당과 청와대와 이쪽에서 그래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봅니다. 추경 얘기 김유정 전 의원님 얘기 좀 들을까요? 예, 6조 7천억 정도 이 추경안을 투입을 하면 0.1% 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 뭐 전망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은 재추경은 오케이, 나머지는 이건 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처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당이.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들어와서 주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만약에 추경안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고 내용도 엉성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바꿔나갈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추경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길어지고 나니까 그럼 지금 이만큼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회의적인 라는 것 것에 대해서 같아요. 회의적인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당은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게 엉성한 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하여튼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조금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고치고 그리고 재추경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급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1년, 2년째 지금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강릉에. 그래서 빨리 이건 좀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조 5천억 부분은 이제 일자리 이런 분배 정책보다도 네. 혁신 성장 부분에 투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재적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순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효과가 부분인데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라든지 산자부가 협의해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렇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조금 여러 가지 벤처붐을 만들었던 것처럼 좀 그렇게 일정 정도의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예산을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시대에 지나간 것은 뭐 아예 제껴버린다든지 그렇지만 성급하게 지금 벌써 지급되고 말하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 뭉쳐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분명히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같이 열린 국회에서 열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린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토론을 열을 놓고 기대하면서. 싸우는 것은 정말 그거야 정당하고 뭐 좋은 좋은 일이죠. 거죠. 좋은 것 예, 같아요. 예. 네. 국민들을 위해서 뭐 싸우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진성호 전 의원께서 열어라 그러니까 바로 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내정 발표했습니다.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의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됐던 코드 인사입니다.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후보자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일단 자유한국당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국당이 국회 복귀 고리가 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근데 5기수나 후보인데다가요, 이 고검장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 총수에 임명된 아주 드문 사례에서 지명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청와대 이번 인사, 또 윤석열 총장이 또 국정농단 사건을 또 진두지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들을까요? 발탁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에 가장 적합한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나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이 독립성, 독자성, 권력과 밀착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 말만 믿고 모든 걸 다 그렇거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 의지 또한 말하자면 청와대의 압력에, 무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검찰의 상으로서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격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나를 임명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그 문무일 총장과의 말하자면 기수가 5기수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인력들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갔겠다. 물론 다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높은 기수들을 다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처럼 현재 법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나갈 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과 다른, 옛날에는 무조건 4기수 이상의 밑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면 나머지는 다 나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일을 하는 검찰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 윤석열의 발탁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의 특성이 누구한테도 다 말하자면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정부에서 생각을 잘못하면 바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나는 그것이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정부도 검찰과 법에 대해서 중립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는, 또 거리를 두는 그런 것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이라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34살에 사실을 파사하고 신림동에서는 유명한 그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순가 해가지고 됐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동기들은 전부 다 이제 승진할 때 본인은 늦게 검사를 했고, 또 하나는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조금 좌천됐다가 돌아와서 이 특검에 있고 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때 적폐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 쪽 성향의 사람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너무 별건 수사 지독하게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간에 한이 좀 맺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에 대한 평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점도 있는 게 그러면 과연 지금 양날의 칼 이야기했는데 그럼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과연 그러면 호락호락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찰총장이 된 직후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된 직후는 뭐 휴전 내지는 허니문이 있겠으나 언제든지 칼을 뺄 수 있는 스타일의 인물로 저는 봅니다.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가 조국 수사하고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상당히 고난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전에 윤석열 검사가 이야기했던 그 스탠스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평소 본인이 했던 말과는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의 그 논리에 편을 든다면 후배 검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흔드는 것이다. 검찰 죽이기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검찰을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 그동안에 했던 거 복수다 이런 생각하는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자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어느 정도 자기가 중립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청와대 편을 들자니 검찰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반발할 테고 또 검찰 조직 편을 들면 청와대하고 한번 붙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아마 고민도 본인은 상당히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자리라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자 여러 가지가 지금 진 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궁금한 게 그 아주 막강한 권력인데 검찰총장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인데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것도 궁금해요,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물 이제 전이 됩니까? 아직 이제 현재죠. 검찰총장도 여전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검찰 내부의 논의를 중지를 모아가야 되는 과제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자가 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마찬가지로 문무일 전 총장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박수 받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보여준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와 다르게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일지 잘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아예 검찰 내부의 조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건 나는 검찰의 수장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윤석열 후보자도 검찰총장이 되면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것이 오히려 검찰을 빨리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힘 있는 검찰총장 하지만 독립적인 검찰총장이 필요한 것이고 국무원 수사권도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국민의 요구대로 이렇게 정치인과 함께 조율해 가는 것이지 검찰이 모든 것에 나는 뭐 의사를 포기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이슈가 되겠네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뭐냐면 자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독한 검사인 줄은 알겠다. 그런데 왜 당신은 과거의 권력, 죽은 권력은 그렇게 지독하게 파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 못 대느냐.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에 봉사한다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검사장 시절에 비판받은 것도 왜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그 인사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 못 대냐.
왜냐하면 그런 고발 사건도 많았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만 해도 지금 고발된 게 언제입니까? 이제야 기소합니다. 이 속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은 벌벌 떨고 있고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의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책임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자기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은 지금 검찰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요지 중에 하나도 검찰의 중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이 얼마나 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지켜보는 것이죠.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꼭 들어올 것 같네요. 지금 진영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서 청문회 임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게 맞는 거죠. 그야말로 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청문회 하겠다 뭐 이런 그 호언장담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들어와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검찰개혁이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묻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폐청산,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그 문무일 총장처럼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특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과 비슷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죠. 그래서 야당이 판을 벌리기 가장 좋은 이 공간이 이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후보자 지명됐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거론되던 후보자 대여섯 명 중에서 누가 돼도 한국당은 비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후보자가 됐으면은 정말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을 후보가 과연 있었을까? 아마 누가 돼도 비판의 그 화살은 돌아갔을 텐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이 시쳇말로 캥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당이. 그래서 이 도둑이 제발 저리된 격으로 윤석열이 그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떨고 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여당 내부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윤석열 후보자가 소신껏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 뭐 원칙이나 이런 거에 굽히지 않고 본인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이 굉장히 부침이 심한 인생, 굴곡진 인생이었잖아요. 2013년에 좌천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활하면서 고검장 거치지 않는 최초의 지금 검찰총장이 될 운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모든 것들 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른 시일 안에 청문회 통해서 좀 밝혀냈으면 윤 후보자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재산이 좀 많다 그러던데 다른 건 뭐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이 검찰 간부 중에서는 1등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5등이라고 합니다. 65억 9천만 원인데 부인 재산이라고. 근데 대부분이 부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도 이때는 뭐 청문회는 아니고 국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게 장제원 의원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우리 방에 찾아왔다. 그런데 뭐 그 액수가 뭐 30억이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그거는 만약 그 정도면 고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때 장제원 의원 말은 이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기 사건 관련해서 대리인이 대신 처벌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물증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그건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인이 지금 문화기획 전시회사 대표인데 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실제로 20억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산 적이 있는데 이게 내부재 거래 의혹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탈기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 등등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하고 검찰총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도덕성 문제도 이번에 한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돌파하면 검찰총장 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뜻밖의 재산 문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검찰총장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청문회 확실히 잘해야 돼요. 예. 예, 진짜 잘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저는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 여권에서도 아마 너무 변호하지 않고 좀 제대로 청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나름대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특히 네. 부인에 대한 재산, 본인이 결혼할 때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부분의 청와대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뭐 후보가 됐을 때는 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검증했겠죠, 다. 예, 한 부분이고 네. 또 어쨌든 그런 것을 집요하게 캐내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들어오셔서 치열하고 집요하게 좀 물어뜯었으면 좋겠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딱 보니까 하여튼.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까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세 분께서 선정하시는 그 사진 한 컷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나무로 된 조그만 배잖아요. 예. 네. 이 뭔지 알겠습니다. 15일 오전 새벽에 지금 삼척항에 귀순했다고 해야 될까요? 북한 어선 한 척이 지금 4명의 이 어부를 태우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새벽에 도착을 했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새벽에 지금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우리 군은 지금 뭐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해안, 해상, 뭐 삼중 감시망을 모두 뚫고 지금 저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래서 이제 15일 새벽에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몇 분 후에 해경에서 전부 다 이제 청와대고 국정원이고 합참이고 다 제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척 방파제에 이제 북한 어선이 도착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도 잘못한 거고 또 망망대해에서 이 작은 어선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해경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여러 가지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게 더 거죠. 문제가 예, 됐죠. 그게 더 문제고 솔직하지 못한 것. 그래서 국방부에서 한 얘기는 이제 뭐 삼척항 인근에 그냥 뭐 표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어선이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틀린 얘기였잖아요. 방파제가 다 그 연안까지 왔고 그리고 그 엔진을 켜고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국방부의 발표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총리도 장관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더 조금 사실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엄청 묻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이 책임 묻고 싶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일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후화된 장비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진상 규명 뭐 제대로 하고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동안에 또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왔다 갔었는지도 몰랐던 것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생각할수록 더 기가 막힌 일인데 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과의 소통의 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청와대건 국방부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소상히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과거에는 막 그 GP의 노크 기순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기 기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엔진 끄고 있다가 새벽에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좀 기가 막힐 일이긴 하죠. 짧게 저도 하나 붙이면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90초였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문책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17일 날 국방부 브리핑을 할 때 거짓말을 갖다가 주저리 했는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해경이 15일 오전 7시에 들어간 뒤에 바로 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정원에 보고하고 다 했다는데 그럼 청와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방부가 그런 거짓말 브리핑을 하는데
방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닷새 뒤에 뭐 이제 절차를 한번 제대로 파악하라고 했는데 파악해서 아니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까지 보고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다 감추고 국방부하고 저 해경은 정보 공유 안 합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정말 분명히 대통령이 이 확실하게 이건 책임하에 국방부 장관을 날리든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이어서 예.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초선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인데 최근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하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최대한 동결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옆에는 자 이해찬 대표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SNS에 글을 쓴 적이 있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도 저런 비슷한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면 안 되겠다는 발언을 한번 했고 또 최운열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고 부총장까지 했던 경제통인데 이분도 공개적으로 이해찬 대표한테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선거가 이제 10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김혜영 최고위원은 지역구가 부산인데 상당히 어렵게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의 민심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고집만 세우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 좀 뜻도 좀 들어라.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권처럼 민주당 여당에서 청와대를 비판 안 하는 여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합니다. 네. 좀 반대도 하고 목소리 내야지 저렇게 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도 김혜영 최고위원처럼 좀 할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고민하시는 차원에서 경제 라인을 일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후임자가 영 조금 또 후임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기재부 2차관이 1차관이 그분도 일자리 비서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후속 인사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켜보죠. 예.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벡스를 6월 18일 날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좀 뜬금없는 뉴스를 제가 올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 국회에도 정무위원회에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한 5개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상정돼 있고 논의가 돼 있는데요. 전혀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뭐 바다 이야기나 빠친코처럼 그렇게 암호화폐를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메이저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핸드폰 시장에 말하자면 어떤 그 내부 저장 장치를 개발하면서 LG, 삼성 다 대기업 자체가 암호화폐 개발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도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사기 피해라든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탁 결제원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그런 암호화폐를 관리하면 충분히 그런 사기를 예방하고 오히려 그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또 그리고 사기 피해는 가감하게 청산하고 수사를 하고 긍정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도 뭘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걸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 이런 시그널로 좀 중요한 뉴스로 좀 국회에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도 살펴서 신속하게 대처를 좀 해야겠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북한 어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느슨해진 경계 태세 확실하게 다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함께 고민하고 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반쯤 열린 국회문이 이번 주말 동안에 좀 잘 얘기해서요. 다음 주 초에는 활짝 열려서 온전하게 정상화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의사일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